어머님들 먼저 이렇게 미술학원에서 왜 괜히 이렇게 국어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좀 이렇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제가 이제 지레짐작이 돼가지고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저기 이제 미술하는 학생들한테는 제가 수학 선생이잖아요. 예, 국어가 수학의 역할, 척추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정보를 드리려고 말씀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제일 먼저 서게 됐고요. 제가 시작이니까 제가 이제 우투 미술하고 처음에 인연을 맺은 게 7년 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이제 대치동에 있는 세움학원이었고요. 여기가 이제 코로나 기간 때 이제 못 버티고 시대인재로 넘어가게 돼서 지금은 이제 시대인재고 예전에는 세움학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서울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서울 예고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항상 이제 학생들이 이제 두 개의 갈림길에 서 있어요. 예, 실기를 더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부를 더 해야 되는지. 예, 요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비교적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둘 다 중요한 거죠. 공부로 학생들이 원서를 쓰고 그리고 실기로 최종적인 무슨 뭐 3배수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그림을 그려서 합격증은 결국 실기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실기만 하고 학과가 안 되면 대부분의 전형들에서 1차가 통과가 안 되잖아요. 저는 공부를 좀 더 시키고 싶은 입장이었고, 그때는 뭐 오투를 포함해서 다른 어떤 미술학원들도 제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 실기를 더 하고 싶어요. 예. 어떤 꿈과 더욱더 직결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 저기, 어머님 학생들이 왜 무슨 문법 공부를 하고 싶고, 예, 뭐, 여기 국어 학자들끼리도 이게 규칙이 안 만들어지니까 불규칙인 거를 왜 학생들이 막 공부를 하고 싶고, 저기 뭐 또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에 뭐 연군 지정에 자연 친화에 뭐 이런 것들을 왜 공부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학생들의 마음은 이미 미술학원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예, 실기 때문에 빠지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일반 뭐 문이과 학생들처럼 꾸준히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퐁당퐁당 계속 공부를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학생이 미술학원에 가겠다라고 했다가 다시 한 20분 정도 후에 조금 지각을 해가지고 온 학생이 있어요. 너는 왜? 그랬더니 미술학원 원장님이 공부하라고 하셨어요라고 이야기를 했던 학원이 여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원장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든 아이들 막 방학 되면 특강 같은 것들 시간표 왕창 집어넣고 그냥 공부를 계속 못하고 실기에 집중해야 된다. 대부분의 미술학원들이 그런데 어머님들 저는 이렇게 반만 교육자잖아요. 나머지 반은 예, 좀 영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학원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하죠. 계속 미술학원에서 아이들을 붙잡아 두고 있어야지 학원에서는 매출이 극대화가 될 것이고 그게 대부분인데 공부하라고 보내는 유일한 학원. 넌 지금 공부해야 돼. 공부가 안 나오면 대학교를 갈 수 없어. 그래서 너 학원 어디 다니니?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게 이제 오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예, 세움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그 다음은 이제 대치 메카라는 학원이 있어요. 전부 이렇게 그 한티역에서 음마사거리에 있는 학원들이에요. 대치 메카 학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투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각에서 가르쳤네요. 두각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지금은 메디스카이랩이라고 해서 그냥 제가 제 학원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 한티어 롯데백화점 뒷골목에 있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서는 미술하는 학생들한테 집중하는 것을 계속 방해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대부분 내신 기간 때는 내신을 하고 싶어 해요. 강의실도 제한적이고. 그러니 이렇게 미술학원 하는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이때는 그냥 내신하고 휴강을 해. 강선생 휴강을 하고 내신 기간 끝나면은 다시 방학 같은 때 이렇게 그냥 아이들한테 정규반을 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잠깐 풀어줬을 때 이렇게 학생들의 실력을 끌어올렸었는데 이게 다시 이제 원점되고 와서 그냥 미술하는 학생들은 특화반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어머님들 이제 이 아이들을요, 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사실 이제 능력별 분반 수업이라는 게 되게 이상적인데 이것을 사실 학생들이 막 뭐 미술학원도 다니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탐도 해야 되니까 학생들이 저마다 다 자기 시간에 맞춰서 뭐 월요일이 빕니다. 그럼 월요일 수업을 듣는 거고
그리고 뭐 일요일 저녁이 빕니다. 그럼 일요일 저녁 수업을 듣는 거지. 이거를 어머님들 이렇게 국어를 뭐 수학은 그래도 분반 수업들을 하죠. 주 뭐 3일 정도가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니까 국어를 능력별로 분반 수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머님들 제가 또 국어다 보니까 제가 많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서울과학고, 경기과학고입니다. 예, 요 학생들 수학하고 뭐 저기 뭐 물리 이런 과목들은 여기 대치동 선생들보다 더 잘해요. 얘네들이 지금 목말라서 얘네들이 의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국어로 판가름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들을 우투 학생들을 제가 이제 경기과학 영재고 서울과학 영재고 요 학생들이랑 이제 같이 놓고 수업을 했었어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일단 우리 미술하는 학생들한테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비문학입니다. 비문학입니다. 바로 어제 시험입니다, 어머님들. 어제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가 쇼펜하우어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다가 가브리엘입니다. 바로 어제 시험이에요. 어저께 수업 10시에 끝나고 들어가서 바로바로 풀었습니다. 저 어머님들께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절대 어떤 시험 보면 그 당일 넘기지 않고 계속 분석합니다. 그리고 경제에서는요, 요즘 이제 사회 비용 부담 문제, 누가 더 많이 이득을 보느냐,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셰플리 값에 대해서, 예, 이런 기여도에 따른 분담, 이 분담을 합리적으로 타당하게 하자라는 게 이제 경제 지문이 등장을 했고요. 기술 지문은 지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진동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자기 유체를 통해서 피스톤은 건물이 움직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이 피스톤의 중간에 분 좁고 가는 구멍에 따라서 자기 유체가 이동을 하게 되면서 여기 있는 점성이 마찰력을 일으키거든요. 여기에 있는 열 에너지로 건물의 진동을 측정한다. 예, 이런 것들인데 어머님들 제가 한 30초 정도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좀 난해하시죠? 요즘 국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국어에서 문학 파트는 영어에서 듣기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듣기 파트.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다만 한두 개는 전국에서 1등 하는 학생도 잠깐 잘못 생각하면 틀릴 수 있는. 저는 이 부분도 정교하게 마사지를 해서 다 맞춰야 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일단 비문학 17문제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12문제 이상을 맞추게 해야 되는. 이게 안 되거든요, 이게.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첫 번째, 해독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해독. 해독은 문장 단위 이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해독을 묻는 문제들이 예, 한 3분의 1 정도, 6문제에서 7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예, 우리 지금 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지 못한 학생들은 그래도 해독 문제는 잘 풀어요. 그 다음 과정이 독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 선지들이 길거든요, 어머님들. 예전에는 이렇게 뭐 1번 선택 문항 하면 이렇게 한 줄 정도씩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머님들 요즘은요, 보기가 딸린 문제 5줄까지 갑니다. 선택지 한 개가 5줄까지 내려가요. 5줄까지 내려간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글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문단에서 주요 정보 하나를 집어넣고 다음 문단, 2문단에서 하나를 집어넣고 3문단에서 하나를 집어넣고 어머님들 예전에 국어 선생들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문제를 보고 먼저 지문으로 올라가서 예, 그거 되게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선지가 짧을 때는 정보를 파악할 게 한두 개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개니까 제자님 어떤 그 문단에서 하나를 찾아서 쓰면 됩니다. 요즘 선지가 기니까 전체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지 중간에서 한 부분 이해 안 되면 거기 아래에서 묻는 문제도 통으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해. 해독 단위를 넘어서 독해.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고 제 자료에도 지금 넘어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머님들 뭐 스키마라고 하기도 하고요. 도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머릿속에 이 글의 구조를 집어넣어서 이 독해를 넘어서서 글 전체적으로 넓게 바라봐야 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요런 문제들이 이제 3분의 1입니다. 요게 안 돼서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1등급 나와야 되는 학생이 2등급 나오고 2등급 나와야 되는 학생이 3등급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머님 3학년 때 10개월 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찌감치부터 학생들에게 경제, 법, 그리고 기술, 과학 이런 모든 영역에 대해서 학생들이 읽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예, 이게 제 수업의 첫 번째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머님들 저 대치동에서만 지금 올해 17년을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리고 17년 동안 계속 메이저 학원들에서만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들 그냥 대치동에 존재하는 모든 자료 17년치를 전부 가지고 있어요. 예. 어머님들 제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서, 예, 제가 다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청진기를 한 번씩 계속 대야 되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몸 아파서 병원 가면은 선생님께서, 의사 선생님께서 청진기를 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죠. 예, 배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식사는 뭐를 하셨나요? 평상시에 알레르기 같은 지병 있으신가요? 물어보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데, 학원가에서 과연 그런 진단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먹고 살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많은 자료들, 대치동에 있는 모든 자료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학생에게 필요한 자료들, 서점에서 막 살 수 있는 어머님들 무슨 기출문제집, 마더텅, 자이스토리, 매산비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면서 어머님들 저 자료 정말 많은 강사입니다. 이렇게 어필하지 않습니다. 서점에서 팔지 않는 대치동만의 형광 자료들. 예, 이런 부분들로 고전 소설을 읽는데 학생이 어휘가 너무 부족하네. 예, 고전 산문 어휘를 제공을 하고 제가 첨삭할 거고요. 고전 시가가 계속 막히네. 어머니 고전도 산문이랑 운문이랑 필요한 어휘 체계가 다릅니다. 예, 줄 거고요. 학생이 비문학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학생이 법지문이 너무 약합니다. 법지문은 실제적인 사례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아버지의 어떤 유산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하에서 아버지께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시든지 이건 아버지의 자유죠. 예, 그래서 유증으로 친구분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반을 내 친구에게 줄게. 라는 어떤 의리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자식은 불만이죠. 유류분으로 맞서야 되겠죠. 이때 유증으로 아버지 재산의 몇 퍼센트, 그리고 유류분에 의해서 자식이 법적으로 뺏어올 수 있는 재산이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재산이 증식이 됐는데 그런 무상 처분이 이루어지고 나서 재산이 는 게 부동산처럼 아버지 친구분의 노력과 무관하게 재산이 증식이 됐는지 아니면 아버지 친구분의 노력에 의해서 재산이 증식됐는지에 대해서 이 법적인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비율이 다 다릅니다. 이것들을 정작 계산을 해내야 되거든요. 예. 가장 이과적으로 풀어야 되는 파트가 저는 과학기술 파트가 아니라 법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계속 틀립니다. 예. 법지문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학생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첨삭을 하고, 예, 제가 해독에서 독해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전달을 하고, 학생들마다 취약한 파트에 대해서 자료를 무한 제공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부분은 이런 일들을 다 했는데도 사실 어머님들 중에서 자제분이 1학년이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2년 반이면 자신 있습니다. 시행착오 몇 번 할 수 있거든요. 학생이 계속 감으로 풀어내다가 이제 정확하게 단서를 잡고 푸는 습관을 들이면 성적이 잠깐 정체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란 얘기가, 예를 들어서 가장 더러운 사람 하나를 골라라. 그럼 국어 공부를 안 하고 있을 때는 그냥 1번에서
음식물 쓰레기 뒤집어 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것만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까다로운 문제, 정교한 문제, 3점짜리 문제들을 풀다 보면 두 번째 사람의 손톱에 때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세 번째 사람, 어떤 머리가 기름으로 떡진 게 보이기를 시작을 하고요. 네 번째 사람, 이에 낀 고춧가루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원래 공부를 꼼꼼하게 안 했을 땐 안 보이던 것들이거든요. 예, 이런 데서 다시 조준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더럽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장 틀린 것,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이다. 예, 확실한 단서들이 존재하는 시험이 수능 시험이거든요, 어머니들. 평가원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수능 평가원은. 예, 확실한 단서를 줘야 된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거는 2004년도 수능입니다. 국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복수 정답이 인정됐었던 시험이 2004년도 수능 백석의 고향입니다. 평안도 북방 타양에 가서 몸이 아픕니다. 예, 타지에서 외로운데 몸도 아프니까 고향도 더 그리운 상태고요. 여기에서 한 의원을 만났는데 예, 의원이 옛날 옛적 신성 같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맥을 잡으면서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니? 그러니까 저는 평안도 정두 지역입니다. 거기는 아무개 씨 고향인데 아무개 씨를 아십니까? 제 아버지인데요. 예, 그 의사가 아버지 친구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의원의 따뜻한 손길에 고향도 아버지도 다 있었다. 이렇게 들어가고 보기가 들어갑니다. 그리스 신화가 들어가요. 그리스 신화에서 한 영웅이 복잡한 미로를 통과를 해서 비밀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괴수를 처치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따뜻한 손길과 가장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머님들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 괴수, 그리고 마지막 관문, 이걸 통과해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비밀의 문, 그리고 여기가 미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다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실을 쭉 끌고 들어와서 이래서 비밀의 문을 통과를 해서 괴수를 처치하고 그 실을 따라서 다시 나왔어요. 자, 어머님들, 그래서 평가원은 비밀의 문이 의원의 따스한 손길이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반박했어요. 아닙니다. 이 실도 역시 따스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A4 용지 한 장 반 분량의 변명을 막 했어요. 평가원의 변명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이 시적 화자에게 있어서 목표는 고향이었다. 고향에 계신 아버지였다. 그러니까 비밀의 문을 통과해야지만 목표가 있는 것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복수 정답을 인정해라. 이 문제는 엉터리다 라고 주장을 한 선생들의 근거는 매개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의원의 손길이 매개체가 돼서 이것이 고향과 아버지에 대해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죠. 예, 비밀의 문도 괴수와 연결하는 역할, 그리고 실도 나오는데 연결하는 역할. 예, 매개체라는 사실로 보면은 정답이 두 개가 되고요. 그리고 목표로 이끄는 존재, 목표라는 구체적인 것을 설정을 하면 정답은 한 개가 됩니다. 그런데 결국 평가원이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 이렇게 확실한 단서 두 개, 목표로 이끄는 존재, 매개체, 이 두 개가 수능에선 절대 맞서지를 못한다고요. 정답에 대해서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문제 푸는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개가 확실하게 정답이고 다른 네 개가 확실하게 오답이면 이것을 누가 틀리겠습니까? 안 틀리죠. 러닝메이트를 붙입니다. 예, 정답에는 학생들이 확신이 없게끔 만드는 부연 설명들을 잔뜩 붙여서 길이를 늘리게 되고요. 오답은 계속 매력을 부여합니다. 글 속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와서 계속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죠. 학생들의 성적을 올리는 마지막 단계는 문제 푸는 능력,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확신 없는 정답에 확신을 높이고, 그리고 매력적인 오답에 매력을 제거하는 이 훈련.
예, 글을 전부 다 읽고 이해했다라고 그래서 문제를 맞추는 것과 직결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제 수업의 특징들입니다. 자, 뒤에 또 이제 뭐 영어, 사회, 뭐 우리 저기 입시 소장님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